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주말 동안에 기대했던 알트장은 결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 XRP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좀 조금씩 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좀 600원을 어느 정도 좀 넘어선 것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XRP를 제외하고는 뭐 딱히 이 알트장이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주말이 시작되기 전에 이 금요일 저녁부터 또다시 위기가 불거진 것이 이번 주말에도 이 알트장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했어요. 그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도이치뱅크까지 위기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요일 날에 은행주가 폭락을 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전염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무너질 때 이 유럽에서 끊임없이 이 위기설이 불거졌던 은행 중에 하나가 이 도이치뱅크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도이치뱅크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지금 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주가 흐름이 2000년 초반에는 이렇게 잘 나갔던 은행이 2007년 이후로 완전히 급락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에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그 이유가 여러분도 이 2007년, 200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잖아요. 바로 이 금융위기 때 이 도이체방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이 MBS, 이 주택저당증권을 이 도이체방크가 꽤 많이 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위기설이 계속 돌기 시작했고,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막아오면서 지금까지 버텼던 은행이었는데, 결국엔 이번에 이 CS가 무너지면서 이 도이치뱅크까지 공포가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지난 금요일에 장중 한때는 15%가 넘는 이런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독일 총리까지 나서서 이 도이체방크는 현재 아주 이익을 잘 내는 은행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려할 것이 없다. 그리고 2019년 이후로 이 철저한 조직 개선을 했고 사업 모델을 현대화해서 아주 수익성이 좋은 은행이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쉴드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15%까지 빠졌던 주가가 그래도 그 이후로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한 8%대 하락으로 좀 막아내기는 했어요. 뭐 그럼에도 8% 하락이면 꽤 큰 뭐 폭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도이체방크가 진짜 무너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여길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 도이체방크가 이 크레디트 스위스 수순을 밟을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이체방크는 일단 총 자산이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7배이고 또 크레디트 스위스보다 2.5배나 많다라고 하면서 2019년 이후에는 그래도 이 재무 건전성이 강한 은행으로 꼽혀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주도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두려움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 이 CNBC 방송에서도 도이체방크는 제2의 크레디트 스위스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단 뭐 작년 4분기에도 순이익을 18억 유로나 이 CS와는 다르게 이렇게 흑자 경영을 했었고, 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142%나 된다라고 하면서 이 도이체방크가 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도이체방크의 주가가 8.5%나 폭락한 진짜 이유를 알고 보니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도이체방크의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 디폴트 스와프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이 가격을 급등시킨 세력들이 바로 헤지펀드다라고 하면서 이 최근 헤지펀드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틈타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럽에서 계속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은행이 이 크레디트 스위스하고 도이체방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CS는 일단 먼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타깃은 이 도이체방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 헤지펀드들의 의도적인 공격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이렇게 도이체방크는 제2의 크레디트 스위스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진실이라면 결국에는 잘 무마될 가능성도 높다고 또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 지난 금요일에 처음 불거졌으니까 이번 주에 이 도이체방크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확산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도이체방크는 뭐 총리까지 나서서 일단 쉴드를 쳐줬고 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장 초반에는 처음에 이 도이체방크 위기가 나왔을 이 장 초반만 해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붉게 물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 우려를 잠재우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다시 재차 상승을 하더니 결국에는 이 초록색으로 마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뉴욕 3대 지수는 비록 소폭이지만 결국엔 상승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역시 요 보시는 것처럼 이 도이체방크발 위기가 고조되면서 금요일날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27K를 정확히 또 터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주말 동안에는 다시 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27.8K 정도 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지난 3월 13일 이후로 이 24K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추세를 깨질 듯 하면서 아직은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이렇게 이 상승 추세의 이 하단 부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이 CS가 잠잠해지니까 이제 도이체방크까지 위기가 불거지면서 뭐 금융위기나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점점 더 커지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도이체방크 위기까지 나오면서 알 수 없는 공포가 더 무섭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은행들의 위기를 이 기사를 보시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악화시켰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연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계속 위기가 터져 나오면 연준은 앞으로 금리를 올리기가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이번 달에 올린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이 진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위기가 계속 터지면 이 연준과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막을까요? 당연히 돈으로 막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앞으로 또 돈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 시중에 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기사를 또 보여드리면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예치금을 인출함에 따라 머니마켓 펀드가 2,86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머니마켓 펀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MMF인데 최근에 이 은행들이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이 예치금을 빼가지고 바로 이 현금화가 가능한 곳인 이 MMF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아래를 보시면 이 미국의 MMF 자금이 2020년 4월 이후로 가장 높게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또 표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020년 3월과 4월에 이 MMF의 자금이 이렇게 크게 증가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 MMF로 자금이 유입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2020년 3월, 4월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때 코로나 쇼크가 왔던 바로 그때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 MMF 자금은 바로 이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2020년 3월에 이 코로나 이때에 이렇게 바로 현금화가 가능했던 자금들은 어디로 흘렀는지 여러분은 그것까지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시중에 풀린 자금은 투자 시장에 흘러들었고 이 미 증시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도 이렇게 2020년 이 3월의 코로나 쇼크 이후로 이렇게 큰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도 보시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안녕 은행들 하면서 최근의 혼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옮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자금들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인들은 수천억 달러를 은행, 특히 소규모 지역 은행에서 대규모 기관, MMF, 국채, 고수익 온라인 저축계좌, 심지어 암호화폐 및 금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행들의 예치금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MMF에 몰리고 있고 또 심지어 암호화폐에도 몰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MMF에 돈이 몰렸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뭐 증시나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 요 트윗을 보여드리면 요 고노고 님도 이 MMF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MMF가 뭐냐면요, 큰 틀에서는 나름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만기가 짧게 남은 국고채나 양도성 예금증서, 그러니까 CD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운용사들이 단기자금을 운용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증시 대기자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 엄청난 돈들이 파월의 피봇 시그널과 만난다면 이 자금들이 증시로 냅다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자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가 또 계속된다고 한다면 결국 연준하고 미국, 특히 이 재무부의 선택은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는 걸 거예요. 그리고 그 막아내는 것을 결국엔 돈으로 그리고 금리 인하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중으로 나온 이 자금들은 과연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또다시 이 걱정의 벽을 타고 지난 코로나 때처럼 시장은 상승세를 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들을 보면 이제는 뭐 팬데믹이 아니라 뱅크데믹이라는 이런 단어까지 나오면서 또다시 다음 재앙이 온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공포들을 계속 조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선 지금 돈이 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이 시점은 앞으로 뭐 다가올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에 떨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또다시 돈이 시장에 마구 뿌려지면서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더 무서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시장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현재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금요일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국엔 상승 마감을 했고, 또 지금의 이 선물 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 이 CS 위기, 또 도이체방크까지 이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지만 지금 이 상승 트렌드를 깨지 않고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혹시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이 시장은 현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당장의 위기가 오냐 안 오냐 이 관점이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관점을 봐서도 어쨌든 이 달러는 계속 찍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단기적인 시야로 보기보다는 좀 길게 보면서 뭐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 이런 자산들을 꾸준히 모아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